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노무아, 정소희, 그리고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주말을 기다리는 마음은 들뜬 것 같은데 시장은 깜깜하기만 합니다. 이런 깜깜한 시장 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비춰줄 어둠 속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미증시를 하락으로 이끈 거는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AI 투자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수익을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작용을 했고요. 또 다른 부담으로는 매출 채권이 생각보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즉 엔비디아가 받지 못한 돈 미수금이 생각보다 많다고 시장에서 분석이 되면서 시장의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의 조정이 2% 넘게 빠지면서 가장 컸고요. S&P 500 지수는 1% 넘게, 다우 지수는 0.8% 정도 빠지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9월 고용보고서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미증시 흐름과 글로벌 이슈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기술주의 고평가 우려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낙스닥 종합지수 살펴보시면요. 2.16% 하락하면서 22,000대에서 거래를 마쳤고 다우지수 역시 0.84%가량 밀리면서 45,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역시 6,500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한 가운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일제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각각 1.78% 그리고 3.15%라는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강한 빨간불을 켜냈고요. 애플과 아마존을 필두로 한 다른 테크주들의 흐름도 비슷했습니다. 또한 금융주 그리고 헬스케어주도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오늘 월마트를 중심으로 한 필수 소비재 섹터만 일제히 초록불을 켜내면서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헤드라인을 통해 미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도 10시의 폭락을 막지 못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장 초반 엔비디아는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질주했습니다. 9월 비농협 고용은 예상보다 큰 12만 개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실업률도 4.4%까지 오르면서 12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는 엇갈린 영향을 끼쳤습니다. 좋았던 시장의 분위기는 오전 10시를 지나면서 확 바뀌었는데요. 최근 오전 10시가량에는 위험 자산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급락과 함께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AI 관련주들 뚝뚝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고 엔비디아도 버티질 못했습니다. 시장도 마이너스로 전환했는데 이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AI 버블 논란을 종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미 9월 고용이 급증하면서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아침 노동통계국은 9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비농업 고용은 11만 9천 개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5만 1천 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 8월 데이터에서 합쳐 3만 3천 개의 일자리가 하향 수정됐습니다. 8월 고용의 경우에는 기존 2만 2천 개 증가해서 4천 개 감소로 바뀌었는데 지난 6월의 고용 감소를 고려하면 지난 넉 달 중 2달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3개월 월평균 고용은 2만 9천 개에서 6만 2천 개로 개선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12개월 월평균인 10만 9천 개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JP모건은 9월 고용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12월 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결과와 관계없이 여러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2월에도 FOMC가 기준금리의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 밝혔습니다. 10월 고용보고서의 발표가 취소되면서 시장도 다음 달 9월에서 10일 FOMC에서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위원들이 주목하는 월간 고용 증가세 둔화와 실업률 급증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29.6%로 떨어졌습니다. 전날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수치는 50.1%로 반반 수치였는데 한 달 전에는 98.8%로 거의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이날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은 10월 고용보고서 자료를 배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미국 정부의 셧다운 여파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 통해서 주요 이슈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종목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히트맵을 열어서 월마트를 필두로 한 필수 소비재들의 흐름이 아주 양호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고물가의 부자들도 가성비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월마트 실적 상향됐습니다.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매트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홀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전망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비 격차가 벌어지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서도 가성비와 편의성 관련 전략이 전소득 계층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인데요. 먼저 숫자부터 살펴보면 월마트는 10월 말 마감된 3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수치로 1,795억 원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무려 29%나 급증한 61억 달러였고요.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도 4.5% 증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월마트의 주가가 무려 6.5% 이상이나 급등했는데 흥미로운 건 소비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월마트 CFO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자면 저소득층에서는 지출의 둔화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고소득층 고객의 유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식품보조 지급이 일시 중단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비는 위축됐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여전히 건조한 지출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를 살펴보면 이 격차는 더욱 명확합니다. 올해 10월 고소득 가구의 소비 증가는 전년 대비 2.7%에 달했지만 저소득층은 0.7%에 증가했습니다. JP모건은 9월 고용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12월 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12월 FOMC가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고용보고서의 발표가 취소되면서 시장도 다음 달 9월에서 10일 열릴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봐도했습니다. 팬데믹 시기 잠시 역전됐던 임금 흐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임금 상승률 역시 고소득층이 3.7%, 저소득층은 1%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월마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 강점인 저렴한 가격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일 배송 등 이커머스에 관련된 영역을 대폭 확장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품목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같은 세 가지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번에 월마트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소매업체들의 상황 같이 보시면 타깃은 분기 동일 매장 매출이 2.7% 감소했다고 발표했고 홈디포 역시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반면 TJmax와 아마존은 선방했습니다. 오프프라이스와 온라인 강점을 앞세워 견조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가격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마트의 3분기 실적 발표 소식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전력과 클라우드 사업 관련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는 이슈인데요.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에 대한 기대가 투자 심리 그리고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AI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가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낸 덕분인데요. 전문가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첨단 빅테크 종목보다 이외 성장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클라우드,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 기업에 주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67억 달러를 투입하면서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화려한 기술 기업이 아닌 묵묵히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건데요. 이렇게 AI 인프라 기업의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와 글로벌 이슈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섹터가 내리는 가운데 유일하게 월마트만이 6% 넘게 오르면서 상승을 보였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마트는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고소득층들도 가성비 상품을 많이 찾으면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일이죠. 그러면서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슈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리 추워지는 연말 집에서 볼 수 있는 예능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입맛을 돋구고 쫄깃한 재미를 동시에 선사해줄 예능 흑백요리사 2인데요. 12월 16일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흑백요리사 시즌1이 만든 화제성과 기록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컴백은 그 자체로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새로워진 흑백요리사 2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티저 영상은 참가자들의 각오가 함께 담겨 있는데요. 준비한 것을 모두 쏟아내겠다는 목소리와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가 눈에 띕니다. 이번 시즌 역시 저번 시즌과 동일한 기본 구조가 유지됩니다. 재하와 무명에 가까운 흑수저 80명이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오르고요. 이름값과 경력을 갖춘 백수저 팀과 대결을 펼치는 구조입니다. 제작진들은 시즌1에서 호평을 받았던 장점들은 보완을 했고 아쉬웠던 지점은 수정을 했으며 새로운 룰과 미션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과제의 설명과 평가의 근거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겠다고 하니 기대가 더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변화는 백수저 라인업입니다. 미쉐린 투스타 레스토랑인 슈와니에의 오너 셰프인 이준 셰프는 모던 코리안 다이닝을 이끌어온 셰프로 유명한데요. 프랑스 조리 기법의 한국 재료와 향을 정교하게 결합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냉장고를 부탁해로 유명한 손종원 셰프도 조선 팰리스의 이타닉 가득과 레스케이프 호텔의 라망 시크레를 모두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 두 레스토랑 모두 미쉐린 원스타에 올라 있습니다. 한식과 양식을 모두 주도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경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선재 스님은 대한민국 1호 사찰 음식 명장입니다. 사찰 음식 관련 논문을 발표를 하고 국내외에서 강연과 교육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채식과 절제의 미학을 한 접시에 담아내는 방식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후덕주 셰프 같은 경우 57년 경력의 중식 대가입니다. 호텔 외식 부문의 임원을 지낸 뒤에 새로운 중식당을 맡아서 13개월 만에 미쉐린 원스타를 획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농축된 기술과 안정감 있는 소스 밸런스가 어떻게 보여질지 기대됩니다. 이번 시즌2는 시즌1의 대결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심사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티저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심사위원은 저번 시즌과 동일하게 안성재와 백종원입니다. 백종원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와 농지법 위반 논란 이후에 방송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MBC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귀하기는 했지만 제작진들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그의 등장을 아주 짧게 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름과 경력을 배제하고 결과로 평가하겠다라는 의도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작진은 조리 목적, 조리법을 선택한 것, 또한 간과 식감의 조합, 위생과 안전 항목을 화면 자막과 설명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1 같은 경우 넷플릭스 TV 비영어 부문에서 3주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전체 순위에서는 최고 4위까지도 올랐습니다. 방영 당시에 예선 탈락자들까지 주목을 받았고 상위권에 오른 셰프들의 레스토랑은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이 시청자들한테 크게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러한 성과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시즌의 목표는 단순히 지난 시즌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완성도를 높여서 지속 가능한 관심으로 확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는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 다른 조리 철학이 같은 조건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겠죠. 파인다이닝, 사찰 음식, 중식이 제철 식재료와 같은 제한 시간 안에서 어떠한 공정과 플레이팅을 선택하는지 비교해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블라인드 테스트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완성도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 세 번째로는 심사 피드백의 구체성이 이번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이 접시 사진과 함께 제시된다고 하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납득도 할 수 있고 또한 요리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개 직후에 시청 순위와 화제성 지표가 중요하겠는데요. 지난 시즌 1의 기록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갱신하는지가 이번 흥행의 분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흑백 요리사 2는 12월 16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백수저의 추가 라인업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개와 동시에 첫 대결이 시작됩니다. 올겨울에 또다시 돌아오는 흑백 요리사 2가 얼마나 화제를 모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모이쇼 흑백 요리사 2였습니다. 네, 정소희 아나운서가 흑백요리사 시즌2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흑백요리사 시즌1도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트도 강화되고 쟁쟁한 참여자들도 함께한다고 하니 이번 연말 시청하시면서 즐거움을 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서 핵심만 짚어서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무아 아나운서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 바로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이슈를 준비해 봤는데요.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정이 착수에 들어가면서 다른 킥보드에 대한 규제 법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도의 인도 위로 킥보드가 달리다가 이 어린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최근 3년 동안 7,000건, 이 가운데 3,400여 건은 무면허 사고였는데요.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배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도 킥보드의 사고는 꾸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꾸준히 세 자릿수 이상의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당정이 법안의 착수를 논의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영어명을 딴 일명 PM법인데 김윤덕 교토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는데 최고 속도 제한이나 번호판의 부착, 그리고 운전자 자격 제도의 논의 등까지 거론될 예정입니다. 속도를 낸다면 다른 킥보드에 대한 법안과 함께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는 정성국 의원의 제안, 그리고 아예 전면 금지하자는 김소희 의원의 제안 등이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지만 전동 킥보드는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는 주민 투표로 퇴출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미숙이 더 큰 문제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회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근 논란이 됐던 전동 킥보드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관련된 뉴스입니다. 가자지구 휴전협정 발효 이후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와 레바논의 공습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시리아의 주둔군인 이스라엘군 철도 여부도 구분했는데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1947년 휴전하면서 시리아 남부 골란고원에 이 휴전지대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사드 독재 정권이 축출된 후 완충지대 너머로도 계속해서 지상군을 진입시키면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 시리아 남부 모든 지역에서 군을 철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재해온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안보협정의 체결 논의도 전반적인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19일에는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공습을 퍼부어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휴전협정을 맺은 지 6주 만인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휴전의 협의를 위반했고 경계선인 옐로라인도 침범했다고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건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달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은 총 393차례나 합의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뉴스 브리핑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무아 아나운서가 전동 킥보드 규제에 대한 소식,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소식까지 국내외 뉴스 골고루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는 정소희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 원화 약세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20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20일 장중 1,470원을 다시 넘어섰는데요.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는 1,467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개장 직후에 1,467원대에서 출발을 해서 오후 들어서 1,470원 10전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배경으로는 엔달러 환율이 155엔대에서 157엔대로 급등한 엔저가 지목됐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가 재정 부담 우려로 이어지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 달러화 지수 상승도 원화 약세의 압력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환율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특히나 4월 이후에는 원화가 엔화와의 동조성이 강해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대미 수출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엔저가 일본 수출 경쟁력 개선에서 원화 약세 기대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위안화와의 연동성은 미중 갈등 심화와 중국의 강한 환율 관리 영향으로 약해졌습니다. 시장은 당분간 글로벌 통화 변동성과 미 금리 기대 변화, 또한 엔화의 흐름을 함께 보면서 환율의 방향을 가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주도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AI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와는 반대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운용사와 증권사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에서 85%가 AI발 증시 상승은 거품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AI가 전 산업에서 실수요와 매출을 실제로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가 분기 매출의 최대치를 내는 등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 근거였는데요. S&P 500기업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82%로 높게 나온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올 수가 있고 낙폭은 대체로 10에서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주도주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80%가 없다고 대답했는데요. AI와 반도체가 구조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기업별로 온도차는 커지기 때문에 펠런티어나 최근에 회사채를 늘린 기업들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거품 판단하는 지표로는 하이퍼스케일러의 현금 흐름, 자본 지출, 또한 미국 증시 순이익률과 실러지수, 버핏지수, 빅테크 CDS, 비상장 AI 기업의 ARR, 글로벌 통화량 등을 함께 보자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소희 아나운서 뉴스까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고환을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이탈이 원화 약세를 계속해서 이끄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월에 있을 연준의 금리 인하 또는 동결 결정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축제, 맛집,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쌀쌀한 공기가 볼을 스치며 겨울 문턱을 알리는 요즘, 이런 계절에는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주변 풍경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죠. 특히 오래된 골목 사이로 따스한 노란빛이 번지는 곳이라면 그 순간만큼은 일상이 조금 특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장 예쁜 계절을 맞이한 서울의 서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걸음마다 이야기가 담긴 동네,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경복궁 서쪽에 자리한 서촌은 조선시대부터 예술가와 문인들이 사랑해온 동네입니다. 한옥과 현대 건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지금의 오래된 서울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서촌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풍경이 절경입니다. 효자동 골목을 따라 늘어선 은행나무가 햇살을 받으면 금빛 터널을 만들고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잎이 사르르 흩날리며 골목 전체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이 계절 꼭 들러야 할 곳, 바로 카멜커피 서촌점입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길게 펼쳐져 있어서 따뜻한 라떼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으면 노란 단풍이 그대로 액자처럼 담기는데요. 요즘 은행나무 뷰 맛집으로 불릴 정도로 가을 분위기를 가장 예쁘게 즐길 수 있는 스폿입니다.
청운동, 효자동, 통인동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은 단풍 덕분에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작은 갤러리와 공방들은 서촌 특유의 잔잔한 감성을 그대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서촌에는 작은 골목마다 인기 맛집들이 숨어 있는데요. 담백한 국물이 일품인 해장국집, 한옥을 개조한 브런치 카페, 줄 서서 먹는 파스타 가게와 디저트 카페들까지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특히 통인시장에서는 기름떡볶이와 도시락 카페가 여전히 핫합니다. 따끈한 종이컵 하나 들고 골목을 걷다 보면 여기만의 소박한 매력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네, 지금 계절의 서촌은 사진만 찍어도 그림이 되는 풍경들이 가득한데요. 잠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윤동주 문학관, 감성 카페와 작은 전시 공간이 이어진 대림미술관 주변, 그리고 경복궁과 북악산이 한눈에 담기는 청와대 전망길까지 특히 오후의 서촌은 한옥 지붕 위로 금빛 햇살이 내려앉아 지나가는 순간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시작해 통인시장과 효자동 골목을 지나 윤동주 문학관 그리고 청운공원까지 이어지는 루트로 서촌의 마다집, 단풍, 여유로운 풍경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산책 코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골목 하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위로받을 때가 있잖아요. 서촌은 그런 여유의 순간을 선물하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예쁜 동네에서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더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이번엔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주식 그리고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전승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11월 21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검은 금요일이라고 아십니까? 오늘이 딱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AI 거품론과 12월 미국 기준금리 동결 전망 등으로 인해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코스피 상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3.78% 하락해 3,853선의 장 마감한 모습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 2,945억 원 사들였고 4,956억 원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2조 7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팔자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3.12% 하락해 864선의 장 마감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91억 원, 1,272억 원 팔았고 개인이 2,2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파란불 켜내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론과 AMD 등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충격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5.77% 하락해 94,800선의 장 마감하였고 SK하이닉스 8% 넘게 하락해 52만 1000선의 장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2차전지 에너지 관련 종목들 또한 하락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4.82% 하락해 13만 8,200선의 장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오늘 5% 가까이 하락해 7만 8,800선의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까지 설명드렸는데요.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신용거래 융자장고, 이른바 B2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흐름 볼 수 있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을 살펴보는 특징주 시간입니다. 먼저 노무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특징주, 오늘 코스닥에 처음으로 상장된 주식입니다. 바로 비츠론 넥스텍인데요. 아마 이름이 낯설면서도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추론엑스텍 어떤 종목인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첨단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사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주 발사체 부품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상장 첫날부터 85%나 넘게 올라서 공모가는 6,900원이었는데 이보다 85.65% 상승한 12,8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주가는 장중 한때 25,500원까지 오르면서 더블, 즉 공모가 대비 2배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체로 로켓의 연소기 및 가스 발생기와 초전도 가속장치, 그리고 핵융합 플라즈마 대항장치 등이 주요 제품입니다. 상장에 앞서 이뤄진 해당 기업의 수요 예측을 봤을 때는 경쟁률은 1015.93대 1이었고 공모가는 희망가 범위인 상단으로 결정이 됐었는데요. 비추론엑스텍은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개발 사업에 참여해 그간 인지도를 쌓은 경향이 있습니다. 누리호 엔진에서 핵심 부품인 연소기와 가스 발생기 등을 제작했고 비추론엑스텍은 앞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수요 예측을 진행했었는데 당시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인 6,900원으로 확정됐었습니다. 비추론엑스텍 일반 투자자 공모청약에서는 약 2조 8,927억 원의 청약 증거금 몰렸었고요. 일반 투자자 대상 110만 주를 모집하면서 총 8억에 달하는 주가 신청됐습니다. 경쟁률은 762.3대 1이었습니다. 이 같은 좋은 흐름 보여줬던 비추론엑스텍 오늘 차트 살펴보시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모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가는 12,500원이었습니다. 이에 장중 25,500원 선까지 터치했으나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오늘 12,81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정소희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영업무역입니다. 오늘도 영업무역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영업무역의 경우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일 종가 기준이 58,600원이었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3분기 호실적 때문이겠죠. 영업무역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2,047억 원, 영업이익은 1,812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각각 13%, 73% 증가한 수치입니다. 박현진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같은 소비 경기와는 별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고객사들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타 대형 주문자 생산표 부착, OEM사들이 대체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인 데에 비해서 영업무역은 수주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자회사인 스캇의 실적 회복도 주가를 밀어 올리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박 연구원은 2024년 3분기 영업적자가 680억 원이었던 스캇이 4분기에는 1,000억 원, 올해 1분기에는 280억 원, 2분기에는 260억 원, 3분기에는 200억 원으로 적자폭을 축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호실적과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영업무역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차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 보이는 거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 전장과 동일하게 시작을 해서요. 오늘 종가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고가 같은 경우에는 7.04%까지 오르는 등 되게 좋은 모습이었지만 약간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세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세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매수세가 훨씬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종가 3.53% 상승한 88,1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3분기 호실적과 함께 좋은 흐름을 보였던 영업무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노무 아나운서 다음 특징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 앞서 오늘 한국 화장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같은 화장품주의 상승 모멘텀을 타고 또 다른 좋은 종목을 보여준 또 다른 화장품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삐아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의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최근 20대 MZ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아주 핫한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삐아의 경우에 오늘 상승세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9,340원 선에서 시작해서 11,500원 선에서 고가를 형성하고 종가는 15,100원에서 형성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배경에는 앞서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바로 한일령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한국 화장품의 상승세 위주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 한일령 이슈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은 프랑스와 일본 그리고 한국 순으로 화장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입 비중이 줄어들 경우 이제 한국 제품이 대체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는데 그 주요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최근 이슈로는 일본산 화장품을 중국이 수입 제한을 하면서 이 같은 기대감이 부상됐고 한국 ODM 그리고 중국 로컬 브랜드 더불어 한국 브랜드 일부까지 이 같은 반사이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일본 브랜드는 고가부터 중가까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대체 수요 규모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생산 라인이 막힐 경우 ODM 업체로 발주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던 삐아의 차트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긴 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했는데 고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500원 선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9.42%나 증가한 수치였는데요. 그렇지만 장 후반쯤에 이 상승분은 소폭 반납하면서 오늘 종가 1,430원 선에서 형성했습니다. 네, 큰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했던 삐아까지 살펴봤고요. 저와 마지막으로 보실 특징주는 바로 반도체주입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죠. 그 이유는 인공지능 거품 의료가 재부각되면서 미국의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한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크게 빠지는 장이었습니다. 개장 직후에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9.02% 하락하면서 51만 9,5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가장 낮은 기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도 4% 넘게 내리면서 9만 6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엔비디아 깜짝 실적에 힘입어서 10만 전자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다시 9만 전자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는 AI 거품 논란이 재부각되면서 엔비디아가 3% 이상 급락하는 등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4.77% 하락하면서 국내 대형 반도체주도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20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마감한 바 있죠. 이 여파로 AI와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77%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에 195달러를 넘긴 엔비디아 주가는 이후 하락 전환하면서 주당 180.64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라클 주가도 6.58% 하락했고 AMD는 7.84% 급락하면서 200달러 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요. 5.79% 빠지면서 94,800원에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8.76% 빠지면서 52만 1,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로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정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인물 로그 K뷰티의 1세대 창업자이자 여전히 현장에서 판을 새롭게 짜고 있는 경영자 클리오 대표이사 한현옥입니다. 북미와 유럽, 일본을 잇는 글로벌 확장을 직접적으로 지휘하면서 실적과 주가를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현옥 대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옥 대표는 1960년 4월 14일생인데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와 동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1987년 현대 리서치 연구소를 창업하면서 처음으로 경영을 시작했고 1992년 미용사업, 1993년 색조 전문인 클리오를 세우면서 대표이사로 오늘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해외 OEM을 과감하게 활용을 하면서 자체 브랜드로 승부한 점이 특징인데요. 현재는 일본 법인 클리오 재팬과 수입사 키와미 대표도 겸임하면서 현지 실행력을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당시 국내 중소화제품사는 외국 브랜드의 주문 생산에 머물렀는데요. 한현옥 대표는 흐름을 거슬러서 유럽의 중소제조사와 손잡고 클리오라는 이름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브랜드를 쥐어야 시장을 설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색조가 미성숙하던 시절에도 매대를 확보하고 고객 접점을 넓히면서 브랜드의 인지와 회전율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리서치 기반의 문제 정의와 빠른 실행력이 그녀의 초창기 결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녀의 리더십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현장 중심이라는 건데요. 매대와 리뷰, 재고 회전, 반품 사유 같은 미세 지표들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개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입니다. 내부에서는 직함보다는 과제를 놓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중시하고 있고요. 외부에서는 파트너와의 장기 계약보다는 재주문 지표를 더욱더 확실하게 본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사결정 속도인데요.
히트 SKU를 키우되 리뉴얼의 주기를 짧게 지키고 또 채널별 전용 기획으로 전환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클리오는 일본에서 판매사와 수입사를 100% 편입해서 통관과 유통을 내재화하고 있는데요. 비용과 리드 타임을 줄이고 매대 품절과 리오더를 신속하게 묶으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북미에서는 다양한 피부톤을 겨냥한 20세계 쿠션을 먼저 출시하면서 현지화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국가유산청과 협업을 하면서 헤리티지 스토리를 입힌 팔레트를 선보이며 브랜드의 서사를 확장했습니다. 각 지역의 과제에 맞춰서 조직과 제품, 스토리를 동시에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국내외의 채널을 넓혔지만 2024년과 25년도의 주가는 조정 국면을 겪었습니다. 기획 다변화와 마케팅 비용이 수익성을 눌렀고 재고 손실이 늘었는데요. 그녀는 공시와 IR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홈쇼핑 전용, 버라이어티 쇼 동시 론칭, 아마존 선 론칭 같은 채널별 솔루션으로 현금 흐름을 보강했습니다.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신제품의 신선도, 또한 차별 성분과 패키지의 경쟁력, 판관 비효율의 동시 개선이 되겠습니다. 한현옥 CEO는 브랜드는 포장지가 아니라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상장 국면과 중국 리스크가 겹쳤을 때도 일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항상 뜻대로 됐던 건 아니었지만 위기 때 방향을 틀기보다는 실행을 촘촘히 바꾸는 집요함이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내부에서는 숫자보다는 고객 불편 요인을 먼저 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주의 자본의 지분 변동, 외국인 보유 하락 같은 외부 신호는 시장이 분명한 개선 그래프를 요구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녀는 일본의 인하우스 유통으로 현금을 다지고 북미의 다색 쉐이드와 유럽 드럭스토어로 외면을 넓히면서 헤리티지 스토리와 로컬 맞춤 SKU로 재구매를 쌓는 로드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현옥은 연구자 출신의 문제 정의와 창업가의 빠른 의사결정 속도, 현장형의 리더형이라는 소통을 한 몸에 얹고 있는 경영자입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숙제는 간단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선명하겠는데요. 히트의 연쇄를 다시 시작을 하고 또한 비용과 재고의 리듬을 회복을 하고 분기별로 신뢰 지표를 꾸준히 제시하는 일이겠습니다. 판은 이미 깔렸고 그녀는 이제 속도와 디테일로 그래프를 다시 올릴 차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 한현옥 클리오 대표이사였습니다. 네, 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클리오 대표이사 한현옥 대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지화와 그리고 리더십을 같이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무아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저 게임 좋아합니다. 그럼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노래를 모르실 것 같지 않은데 넷마블 아시나요? 아,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너무 익숙한 멜로디죠. 그래서 오늘은 넷마블의 4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된 리포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은 짧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의 4분기 실적부터 살펴보시면요. 넷마블은 매출액은 7,52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더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영업이익이었습니다. 1,2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2%나 증가한 수치였는데 이는 증권가 시장 컨센서스인 1,007억 원을 약 20%가량 상회하는 컨센서스였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개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신작 출시가 딱히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달성이 됐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게임사의 실적은 신작의 출시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넷마블은 기존 게임들의 글로벌 지역의 확장 효과로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9월에 글로벌로 출시된 세나리오가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했고 RF2와 모두의 캡틴 등 주요 타이틀들이 모두 해외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여줬습니다. 이들 게임은 특히 동남아시아와 북미 시장에서 높은 유저의 참여도 그리고 과금률을 보이면서 실적의 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률 약 16%로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는 마케팅 비용의 효율적인 집행과 개발 인력의 최적화, 마지막으로 글로벌 퍼블리싱 전략이 성공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연말 성수기 효과도 이번 실적 개선에 한몫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시즌 동안 게임 내 특별 이벤트 그리고 한정판 아이템의 판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존 유저들의 과금이 증가했고 신규 유저의 유입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시장이 전체 매출의 약 35%를 차지했고 해외 시장은 6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전분기 대비 5%포인트 증가하면서 넷마블의 글로벌 경쟁력 한층 강화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RF2와 세나리오가 각각 매출의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고요. 일본 시장에서는 기존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적이 왜 성공했는지 그 요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마블의 연간 매출은 3조 3,0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4,485억 원으로 24%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게임업계 전반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로 넷마블의 경쟁력은 더욱더 공고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은 단순한 외형의 성장이 아닌 실질적인 수익성의 개선이 이뤄진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2026년 넷마블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RPG 장르의 게임인 오리진이 넷마블의 자체 IP를 활용한 야심작인데요. 광활한 오픈월드를 자유롭게 탐험하면서 다양한 퀘스트와 전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 고품질 그래픽과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하드코어 게이머들의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1분기 출시 예정이고 사전 예약자 수는 이미 200만 명가량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출시될 게임은 바로 스타다이브라는 신작입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한 RPG 게임인데 실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게임 내에서 재해석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컨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전투 시스템과 캐릭터 육성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RPG 마니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2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동시 출시를 통해 초기부터 해외 시장 공략에 강력하게 나설 것으로 저희 증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울 인챈트로 MMORPG 장르의 대작인데요. 넷마블이 수년간 굉장히 공들여서 개발한 타이틀입니다. 대규모 멀티플레이 콘텐츠, 길드 시스템, PVP 전투 등 MMORPG의 굉장히 재밌는 요소를 전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특히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UI로 접근성을 놓쳤습니다. 3분기 출시 예정이며 이미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작의 출시도 중요하지만 넷마블의 진정한 강점,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게임들의 안정적인 매출에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넷마블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 앞으로 발표될 신작들의 개요를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넷마블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된다는 점 간단히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의 투자 리포트 유진투자증권이었고요. 오늘 투자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탄탄하게 갖춘 넷마블의 투자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보면서 방송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무아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장 한마디로 TT 슬펐습니다. 이렇게 요약할게요. 네, 슬펐다는 한 줄평이었고요. 이어서 정소희 아나운서는요? 네, 저는 오늘 장 미션 AI 거품 걷어내자 이렇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AI 거품론이라는 찬바람에 시장이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